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2부 문을 열면서 항상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고 있죠. GDP 혹은 국내 총생산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좀 깜짝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실은 수출도 중요합니다만 내수도 좀 잘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이법성님이 1+1이면 뭐하노? 그림의 떡인데. 저희가 오늘까지인가요? 커피 쿠폰도 1+1으로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커피 쿠폰, 그게 이제 실물로 갑니다. 이법성님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9757님이 GDP 국내 총생산 이렇게 하트까지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8년을 청취하고 있는데 문자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8년 만에 8년 만에 고맙습니다. 1597님이 제가 청취 소감은 몇 번 당첨됐는데 퀴즈는 아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GDP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또 같이 의미 있게 방송하는 거죠.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2650까지 코스피는 0.8%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858까지 0.66%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4원대, 1374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밤새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장마감 이후에 구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우리 증시는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부에서도 토론 주제가 되기도 했던 하이브의 주가는 현재 4% 떨어진 20만 3,500원, 20만 원 선에 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70원대, 뭐 한때 1400원까지 다녀왔고, 뭐 환율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또 알게 모르게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최근도 아니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이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인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와 함께 금융의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거의 2년 전에 한번 성공예감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진행하시던 분이 다른 분이셨죠. 예.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일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지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우선은 4월 위기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네. 부동산 PF 관련해서 총선 이후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이제 총선 이후의 4월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4월은 이제 총선이 있었던 달이고, 사실 총선 전까지 정부가 워낙에 통제를 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려서 이제 병이 막 나듯이 총선 이후의 문제들이 막 이제 터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사실은 4월 위기설 이전에도 뭐 9월 위기, 10월 위기설 막 계속 이제 한 달마다 위기설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좀 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달 위기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터졌다고 해서 이게 뭐 늑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워낙 처리해야 되는 현안이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위기설이 매달 나오는 거다,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고 현안으로 살아 있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또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렇죠.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 아직 최악은 안 왔다, 뭐 이렇게 또 외신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또 금융당국은 바로 이거 과장된 거다 선 긋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정부는 과장됐다 하고,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좀 언론은 위기를 좀 부각시키는 면이 있고 또 정부는 안심시켜야 하는 각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는 보고요. 네. 근데 그 기사 블룸버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이제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111조 원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네.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은에서 발표하는 전체 PF 대출 규모가 한 130조 원대고 여기다 이제 증권사의 보증이랑 상호신용금고 대출 같은 거 추정해 보면 한 200조 가까이 될 거라는 게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거든요. 직간접적인 거 합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200조라고 해도 부실 규모가 111조라는 거는 좀 과다하기는 하고 그래서 기사만 봐서는 이게 왜 111조를 부실로 보는지 따로 설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부실 규모가 111조라는 거는 부실의 정의가 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화들짝 놀라서 야, 이 111조는 좀 과도하다. 그 정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반박하는 코멘트도 내기는 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손실이 111조에 달할 거라는 건 그렇죠. 의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도 그렇고 어느 부실의 정도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엇갈릴 수 있는 거고. 근데 말씀 중에 최악은 안 왔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이 계속 연장을 하면서 막아온 거지 실제 구조조정을 지금 시작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PF로부터 연관이 돼서 많이 부실이 터졌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강원도 레고랜드 여기는 이제 지자체에서 뭐 보증한 거를 보증이 안 하겠다만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 PF 부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PF는 자기 자본은 이제 적게 쓰고 다 이제 빚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위기에 상당히 취약해지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 다 같이 달려드는 행태가 결국 버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소수의 증권사가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까 그 경쟁 때문에 땅값도 되게 비싸지고 그렇게 땅은 비싸게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이제 손실이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뛰어들 때가 뭔가 위험하다는 그런 리스크 관리 보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벌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강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걸로 이제 크게 레버리지죠. 부채를 네, 그렇죠. 일으켜서 더 크게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앞으로도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구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예. 이런 문제가 또 몇 년 뒤에도 부동산 호황이 지나고 나면은 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중에 이제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아직도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정부는 계속해서 이걸 연착륙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일부 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다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중간에 좀 돈이 필요한 곳에 마중물을 넣어준다라거나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경공매에 넘기도록 한다거나 네,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은 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는 뭐 아무도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대략 한 뭐 200조에서 그래 뭐 좋은 사업장 안 좋은 사업장 그냥 퉁쳐서 한 손실이 한 뭐 30%쯤 될 것 같다 뭐 하면은 대략 한 50조 뭐 이 정도 규모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한 번에 터트리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차를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눠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그 당시도 이제 부동산 PF 규모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라고 했었던 때인데 그때 당시 부동산 PF 규모가 한 80조 정도였었고요. 대출 규모가. 근데 그게 2014년까지 40조 원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줄여가는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조가 40조로 한 번에 줄어들면은 너무 큰 충격이 그러니까. 있겠지만 네. 한 매년 한 10조씩 뭐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제 뭔가 한 최소한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터지지는 않도록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업장들, 내년에는 이런 사업장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업장별로 어떤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둬서 이렇게
좀 이걸 나눠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민간에 맡기면 그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금융 당국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장기 시계열로 두고 교통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는데 아마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부동산 PF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돈을 뭐 천천히 받으라고 한다라든지 어떤 그 이제 기금을 또 조성을 해서 그 PF를 뭐 인수해 주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더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 보면 건설 사업 잘 되면 어차피 거기 투자했던 사람이나 금융사들이 대박 내고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회가 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또 근본적인 또 물음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무슨 뭐 50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게 사실 한전이 지난 2년간 늘어난 차입금이 50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안 올린 대가,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국민과 기업들이 수혜를 본 거를 한전 혼자서 이제 손실로 인식하니까 그게 50조 정도 된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기업들이 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이 PF 문제도 그냥 그렇게 해결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막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은 좋을 때는 자기들이 벌고 힘들어질 때는 뭐 공기업 은행들한테 떠넘긴다는 거는 이건 또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쓰인다는 또 간접적으로 이게 쓰이는 문제로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감내 가능하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상당히 이게 그 인센티브 구조가 되게 잘못됐다. 이게 좋을 때는 저쪽이 다 가져가고 손실 부담은 이제 국민이 막 부담하는 약간 그런 구조는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자기 자본 없이 과도한 비중으로 사업을 한다. 그리고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부터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라. 지금은 뭐 한 20%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 5% 정도만 돼도 자기 자본을 한 5% 정도만 돼도 95%를 빚으로 사업들을 했거든요.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면 내 돈 5만 원만 있어도 5만 원? 됐다. 네. 심지어 그 5만 원도 남한테 뭐 꿔서 이렇게 넣는 그런 실태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한 20%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해라.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번 돈을 단기 성과급으로 막 이렇게 그 인력들한테 그쵸. 지급하지 말고 이거를 이연시켜서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 보상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여의도에서도 보면은 부동산 PF 이거 구조화 잘 짠 사람들이 1년에 수십억씩 성과급 받아가고 뭐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을 더 높여라.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더 책임 있게 뭐 사업을 벌리더라도 책임 있게 벌려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금리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우선 최근에 환율이 많이 좀 오르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원화가 약세. 그렇죠. 지금은 1,370원대입니다만 또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더 안 좋은 여파가 더 큰데요.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뭐 당연하게도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이제 개인과 기업한테 다 안 좋은 거긴 하죠. 네.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엔 좋고 내수엔 나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뭐 과거보다는 뭐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좀 낮아졌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수출에는 좋은데 내수에는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이 잘 되는 게 내수도 좋아지는 낙수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좀 대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노동재가 아닌 자본재거든요. 뭐 반도체, 철강 막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수록 한정된 자원이 자본으로 쏠려서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상대적으로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금리는 이제 성장과 물가 보면서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이 잘 돼서 성장률이 잘 나오면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금리를 인하할 어떤 명분이 되게 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내수는 너무 나빠서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는데 네. 이 수출이 잘 되는 바람에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그냥 이제
내수는 금리를 힘들지만 내리기도 고금, 힘들고. 예, 그 내수는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고금리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여파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고 그 수출 기업이 아닌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거니까 네. 환율 상승은 부동산에 안 좋은 여파를 더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뭐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많이 판다고 삼전이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는 이제 뭐 자영업자, 뭐 전문직, 뭐 금융, 건설 이런 데에 종사자분들이 이제 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에 그만큼 좋은데 내수로의 낙수 효과는 뭔가 미미하고 내수에 안 좋은 효과든 직접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부동산에도 역시 안 좋은 여파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그 1분기 GDP만 봐도 깜짝 성장을 했는데 네네. 역시 뭐 수출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반도체 수출이 좀 수준. 살아났기 네. 때문에 그 영향이 많았지 내수가 좋아져서 소비가 좋아져서 이것도 사실은 좀 물론 전보다는 좀 개선이 네.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주 요인은 또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GDP였는데 네. GDP가 깜짝 성장했습니다라는 뉴스 나와도 저게 어느 나라의 얘기인가 체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수에서는 체감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시장 금리가 막 이제 다시 뛰어버린 이렇게 올라버리는 지금 효과로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느니 금리 인하를 더 못할 굉장히 거다. 늦추거나 더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그 어려움은 우리네 자영업자 내수 소비로 먹고 사는 또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또 더 힘겨워하는 거고요. 이걸 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면 과거에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던 시절 뭐 IMF 외환위기 상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900원대, 1,500원대 막 이렇게 찍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막 그렇게 치솟게 되면 혹시 집값이 뭐 바로 충격을 받는지 좀 어떻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사실 이제 예시로 들어주신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에 집값이 막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을 만큼 경제 전반에 너무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마침 집값도 떨어지고 환율도 오르고 뭐 그게 그렇죠. 즉각적으로 그렇게 같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본질적인 예, 문제.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데 그러다 보니 IMF나 금융위기는 너무 특수한 사례고 이번에는 사실 이번의 문제는 이제 그 정도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막 지금 올랐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한 4번밖에 안 됐다고 1,400원을 넘어선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IMF나 금융위기 때는 그냥 바로 물이 끓어버리니까 뜨거워 나온 거라면 지금은 뭔가 서서히 이제 물이 끓어가는 좀 그런 냄비 속에 지금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게 계속 떨어져 간다라는 거를 지금 서서히 느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도 일본 같은 그런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내수에 좋지는 않은 거다 보니까 서서히 계속 그러니까 장기간의 어떤 침체로 흐르지 않을지 지금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뜨거워하고 바로 이제 그리고 바로 찬물을 좀 식는다면. 부어서 좀 네. 식힐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안 좋은 게 서서히 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그렇죠. 건데 네. 그 체질이 서서히 좀 허약해지는 것 아닌가 네. 네. 하는 맞습니다. 걱정이 사실은 더 큰 거고요. 혹시 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이 한 이 정도 레벨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부동산의 환율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정 환율이 뭔가 있다기보다는 환율의 변동폭이 제한적이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환율의 방향성이 뭐 우상향한다. 뭐 즉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뭐 원화의 가치가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자산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뭐하러 원화 자산에 이렇게 큰 돈을 묶어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나? 혹은 뭐 금 뭐 이런 생각이 막 다 들면서 어떤 이 유동성이 우리나라의 부동산보다는 이 달러 자산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흐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움직인다면 뭐 굳이 뭐 이제 그렇게 터져가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해나가는 거다라면은 대표적인 원화 자산이자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묶어야 되는 부동산보다는 슬슬 뭔가 이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달러로 해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달러로 이제 머니 무브, 네. 달러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달러는 더 강세, 또 원화는 더 약세가 또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부동산 상승기였었던 지난 과거에 보면 환율은 굉장히 1,100원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었죠. 아하. 그러다 보니 굳이 뭐 이렇게 환 차익을 노리기 위해 미국 자산 달러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이런 데로도 상당히 이제 가다 보니까.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지금 막 이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370원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과거 우리에게 익숙했던 환율 때보다는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그만큼 내수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로서 한 가지 안 좋은 영향 미치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러 자산으로 이제 좀 바꿔가야 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게 이제 2차적으로 안 좋은 여파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그리고 앞에서 해주신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뭐 수출이 또 좋아져서 GDP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또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상황이 된 것.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최근은 계속해서 이제 동결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네. 3.5%로. 네.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또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사실은 그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5.5%로 유지는 하지만 시장금리는 막 널뛰기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3.5%가 유지는 돼도 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널뛰기를 했거든요. 시장금리. 시장금리. 네.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이 국채 뭐 3년, 뭐 10년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3.2%까지도 내려갔는데, 그거는 곧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를 먼저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초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3.5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닌 것 같네 이런 거죠. 그렇죠. 뭔가 지금 GDP도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미국 상황도 보니까 야 이거 금방 못 올리겠다 하다 못 보니. 내리겠다. 근데 이제 그렇죠. 금방 못 내리겠다 하니까. 근데 이게 통상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딱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다 보니, 예. 이거는 곧 대출 금리도 이제 조만간 다시 올라온 영향을 받아서 대출 금리도 다시 조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대출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 주택 수요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봤었던 국채 금리가 막 내려오면 한두 달 뒤에 막 주택 수요가 막 살아나고 거래량이 다시 늘고, 근데 이게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주택 수요가 막 꺾이면서 거래량이 확 줄고, 이런 패턴을 지금 지난 2년간 보였었고, 이게 역시나 연초에도 작년 11월부터 쫙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니까 올 연초부터 슬슬 다시 이제 뭐 거래량이 는다, 뭐 특히 서울 상급지는 뭐 전고점을 막 다 간다,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요새 다시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를 봐서는 한두 달 뒤에 요것도 다시 좀 꺾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그 시장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부동산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일단은 그 금리 자체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 지금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낮질 않으니 사람들이 자금을 동원을 해서 집을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거는 현재까지는 맞고요.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이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과거의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가 한 2010년에서 2013년, 예. 이때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약세였었던 네. 시기인데요. 그때 당시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0%니까 이게 가계가 체감하는 부채 부담은 그때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가 지속이 될수록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서 그래서 내수 소비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 2010년에서 2013년 그 부동산 하락기라고 할 때 그때 기준금리가 한 3.25%
이제 높을 때가 3.25%였었거든요. 네. 지금과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지금 십수년 전과 비슷하게 좀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3% 이상을 유지를 하는 한은 십수년 전에 봤었던 그렇게 좀 주택 수요가 장기간 좀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을 좀 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즉 잠깐 이제 금리가 조만간 빠르게 많이 내릴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수요가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네를 몇 번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냥 이 3% 이상의 금리가 장기화 되나 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시장 주체들에게 이제 반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주택 수요가 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네. 물론 뭐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뒷부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지금 빠르게 내려올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근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좀 뭐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만약에 기준금리가 그럼 내려간다면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에 그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제 거의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2.5%로 세 차례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 시기에 수도권 집값은 계속 좀 하락세 그러니까 약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수요는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와 밀접한데 그 당시도 이제 중국 덕분에 수출은 잘 됐는데 내수 소비가 너무 안 좋았었고 그래서 금리 3번 내리는 것 정도로는 내수가 막 이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것보다는 막 더 낮춰야 이제 내수가 좀 좋아지는. 그래서 실제로 2.5%까지 내리는 중에는 이 내수 소비 증가율이 이제 금리보다도 더 낮은 데 있었는데 네. 금리를 거기서부터 이제 1.5%까지 쫙 낮추니까 그때부터 좀 이제 내수 소비도 좀 진작되면서 집값도 이렇게 막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의 절대 레벨만 볼 게 아니라 내수 소비랑 비교를 해서 금리가 낮추긴 낮췄는데 여전히 내수 소비가 감당하기는 버거운 금리다라면은 집값이 막 상승하기는 어렵고 뭔가 내수 소비를 진작할 수준으로 금리를 아주 많이 빠르게 낮춘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주택 수요로 이제 유동성이 충분히 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개선되는 것보다 내수 소비가 좀 나아져야 그리고 내수 소비도 개선이 되고 금리도 같이 내려와야 부동산 시장은 더 좋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전세 가격은 네. 그래도 좀 최근에 오름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금리는 그러면 전세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 금리 말고도 지금 전세는 이 전세 시장의 하나의 큰 축인 지금 빌라가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퇴출이 된 게 이게 아파트 전세 가격을 좀 이제 밑에서부터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했고,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그러면 주택 매매 수요는 약간 거래량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전세는 웬만해서 지금 다 올랐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금리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이제 허가를 그렇죠. 내준 그런 곳들인데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렸다가는 부실만 더 확대될 지경에 이르니까 금융당국에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이 좀 다른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서로 합의가 된 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정적인 그쪽으로 활로를 좀 모색하자라는 게 서로 합의가 돼서 인터넷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쫙, 여기는 워낙 안전한 대출이니까요.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은 공기업들이 보증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마치 공기업에게 대출하는 것 마냥 굉장히 편하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작년 이맘때부터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더 낮은 3점 초반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렇죠. 예,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는 한 4% 이상에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 초반을 가버리니까 전세가가 이제 뛰는데 영향도 좋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DSR 적용 유무를 생각해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DSR에서도 제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이제 주담대보다 지나치게 특혜가
지금 많아진 구조가 된 것도 뭔가 지금 집값과 전세가가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상대적 약자다라고 하면서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 전세 가격이 또 역설적으로 더 오르는 현상. 네. 좀 역설적인 거긴 하네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으려면 전세가를 받치는 게 주요하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또 그것도 깔려 있을 수 있고요. 작동한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예, 네네. 이 되게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거의 종합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짜 종합적인 금융의 눈으로 봤을 때 네. 종합 예술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쪽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 자본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각종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공사비 올라가고 네. 그렇죠.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청약에 도전하거나 청약을 받아놓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약간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분명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최종 소비재는 이 원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원가가 올랐다 한들 소비자가 그 가격에 살 여력이나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안 팔리는 거거든요. 뭐 평당 얼마 이상 뭐 계속 무한정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할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만큼 건설사와 금융회사들의 이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미콘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도 레미콘의 원재료인 뭐 시멘트나 뭐 자갈 뭐 이런 게 막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거를 운반하는 레미콘 기사분들의 인건비가 또 상당히 많이 좀 올랐거든요. 네. 또 이분들이 대타협을 이뤄서 이제 주말에는 일 안 하겠다. 하루에도 8시간만 일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공사 현장에 주말에도 그냥 레미콘 불러서 막 이렇게 공정 진행하고 이런 게 막 마음대로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다 이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금융 비용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라는 게 그렇듯이 한 번 오른 공사비가 낮아지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원가에서 공사비만큼이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토지비와 PF 이자 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PF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금 굉장히 비싸게 샀던 토지들이 경공매로 나와서 이게 이제 땅값이 낮아지고 그러면 그 덕분에 원가 부담이 낮아져서 이제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공매를 좀 중심으로 좀 PF 구조조정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많이 치솟았던 땅값이 어느 정도 네. 한 번은 좀 쿨다운 되도록 그렇죠. 조금 냉각이 되도록 그 시기를 좀 거쳐야 되는데 뭐 사실 그게 또 한두 달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시간은 네.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나도 분양은 받고 싶은데 분양가가 너무 높고 네.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높고 그러면 과연 인건비도 안 떨어질 텐데 분양가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땅값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원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 건설사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다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분양가를 못 낮추니 일단 분양을 해놓고 미분양이 나면 되면 그때 나중에 할인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또 입주자들 사이에 또 막 갈등이 생기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네, 나중에는 네. 그러면 시간을 한참 두고 네, 네. 땅값 떨어진 이후에 네, 그때는 네, 네. 분양가를 좀 낮출 수도 있겠다.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앞서 PF 문제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PF 규모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정 분양 물량은 사실 대기 물량은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이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대부분 한 1만 세대, 2만 세대쯤 연간 그 정도 분양을 하던 그러니까 상위 건설사들이 작년에는 한 3, 4천 세대밖에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건설사들이 이제는 이렇게 계속 분양을 적게 할 수는 없고 다시 1, 2만 세대 분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곧 이제
이 쟁여놓은 PF를 계속 더 끌고 갈 수는 없고 분양으로 내보내기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작년에 3, 4천 세대밖에 분양을 안 한 것도 이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나마 제일 좋은 현장들을 작년에 곶감 빼먹듯이 분양을 한 거고. 그죠. 먼저 사업성 나오는 것부터 분양을 그렇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더 안 좋은 현장들이 남아 있어서 안 좋은 현장들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분양이 될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분양이 오르는 과정부터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미분양이 작년에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좋은 사업장 위주로 굉장히 적게 분양을 했기 때문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좀 안 좋은 분양 사업장들을 네. 이제 또 많이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먼저 드러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결국은 이걸로 현금화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할인 분양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새 집의 가격이 할인 분양된 가격 저 가격이야 싶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그러면 굳이 구축을 뭐 저거보다 높은 가격에 살 필요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판단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그런 식으로 뭔가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묶어두고 계속해서 금융 비용만 발생하느니 네. 괜찮은 사업장부터 빨리빨리 분양을 하고 그렇죠. 근데 네. 거기는 비싸든 아니면 적정하든 시장이 또 판단을 해서 완전 분양이나 아니면 이제 미분양이나 이제 네. 판가름이 될 테고 근데 시세를 두고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이제 분양이 나오면 미분양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둬야 되고, 네. 그것도 이제 시간은 또 꽤 걸릴 테고요. 꽤 걸릴 테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당장 분양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2, 3년 뒤에 이제 공급 대란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좀 높잖아요. 네.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공급이라는 게 그 공급이 적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기보다는 항상 이 과거 시계열로 보면은 그 집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네. 부동산 수요가 막 이렇게 높아질 때 공급을 많이 하고 이게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을 적게 하고 이렇게 선후 관계가 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공급자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과거를 보면은 아까도 2010년에서 2013년이 이제 수도권 집값 약세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기에 줄곧 3, 4년간 그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이라는 게 단순히 1, 2년 적다고 해서 그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공급이 줄어들어도 이 새로 사겠다는 이 한마디로 내수의 힘 이게 적다면 이게 그 가격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유가 많을 때 누구나 지금 그 더 비싸고 좋은 신차를 사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중고차 기존의 사듯이. 그냥 기존의 차를 그냥 더 모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듯이 굳이 새 집을 사야 하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라는 건 결국 새 집의 공급인데 내가 그만한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된다면 굳이 막 새 집을 이렇게 사야 한다? 누구나 새 집을 내서 살고 싶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 그리고 내가 그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약해짐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아니고 이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강해져야 그래야 이제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격이 오르는 거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측을 다 봐야 되는 거고 신규 주택만 또 공급이 아니고 뭐 이제 구축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또 그런 계실 것도 이제 테니까 네. 종합적으로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 아파트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어놨던 집들도 물론 이제 구축이 되어가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똑같이 시멘트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간 집인데 기존 주택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가 더 인정받지 않겠어? 그 집값이 높아지지 않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그런 두려움이 약간 특히 서울의 한정에서 보면은 좀 신축 쪽이 지금 먼저 이게 뭔가 회복이 되고 그쪽으로 좀 수요가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부터 가격이 먼저 회복이 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선후 관계가 참 재밌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집값을 받쳐준 거는 이제 구축의 가격이 이렇게 감가상각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즉 네. 이게 그냥 재건축 해버리면
내가 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새 집으로 바뀌는데 그런 이유에서 사실 그동안 장기선 충당금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지불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집이 노후화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노후화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데 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능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너무 오른 것 때문에 야 이걸 구축을 신축으로 바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너무 든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곳들이 지금 재건축이 스톱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축에 대한 가격은 그냥 감가상각을 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5층짜리 집을 뭐 막 많이 올리고 할 때는 내도 안 들이고도 막 새 집으로 그렇죠. 얻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구축에 대한 감가상각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좀 더 이제 부담을 집주인들이 많이 해야 되겠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거의 월 관리비 이상으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이 굳이 다주택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는 게 이 주택 보유 비용이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 당해.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도 그렇게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뭐하러 그냥 내가 사는 집 심지어 집도 사는 게 아니라 막 월세를 살려고들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일본에서 한번 우리가 목도를 한 부분인데, 이 공사비가 이렇게 오른 효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본의 전례를 따라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빌미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유 비용만 커질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말씀 들어보면 좀 구축, 그것도 막 20년 넘어가는 30년 넘어가는 집들보다 신축이 먼저 더 가격 회복을 하고 신축과 구축 사이에 또 양극화가 더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을 지금 내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놔야 된다라고들 달려가는 이유는, 집값이란 거는 이게 어차피 감가상각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축이 되더라도 집값이 잘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먼저 사겠다고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샀는데 감가상각 당하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라면은 굳이 내가 일찍 사야 하나? 막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네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앞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혹은 이런 지표들이 좀 변화가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매매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굳이 한 가지만 찝는다면, 지금 사실 언제 사야 되냐를 이제 그걸 묻는다면, 사실 지금은 주거 가치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전세라는 걸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유에 대한 거는 이제 집값으로 되는데, 이제 지금 아직 집값이 전세가보다 지금 2배 정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전히 그 소유에 드는 비용이 실주거보다 좀 지나치게 높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전세가가 올라서 전세가율이 좀 더 이게 많이 오르는, 과거 같은 경우는 딱 그게 한 7~80%쯤 됐을 때 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집값이 좀 오르는 그런 형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과거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아직 좀 낮은 상황이다. 좀 그렇게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인 2015, 16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되었었고, 네. 또 거래량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싼 가격에 팔려고 한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팔자가 많았던 거는 왜 그러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니까 네. 오랜만에 찾아온 반등이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막 이제 파는 분들이 막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뒤로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길어지는 바람에 그때 집을 팔았던 분들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보셨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10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의 내러티브로 상상을 해보면요. 자, 장기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고, 그래서 하락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샀다가는 생각보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집을 막 기회다라고 샀던 사람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과는 지금 내러티브가 완전히 또 다르다. 반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전에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된 거를 예측 못한 게 낭패였다면, 이제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간과한다면 역으로 너무 빨리 사는 게 낭패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네. 지났습니다만 네. 원체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물음에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간 기준 환산 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1920번님. 태양광 패널의 수명에 닿으면 환경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네. 심각하죠. 이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요. 지난 1980년대부터 아주 본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패널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길게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넘게 사용한 폐패널이 정말 말 그대로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년에는 2025년에는 폐패널이 1,200톤이 넘고요. 또 8년 후인 2032년에는 이보다 8배입니다. 9,600톤이 넘습니다. 관리해야겠죠. 왜냐하면 환경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폐패널은요. 재활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의 주요 자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원 순환에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재활용이 쉽게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 보장제 사전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요. 중요한 건 또 수거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가정이나 농가에서 나오는 폐패널은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 콜센터 그 1599에 0903 번호로 전화하시면 수거해 가고요. 또 이 발전소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해서 공제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그 폐패널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권역별로 미래 폐차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정말 잘해야겠어요.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답변들이 많은데 못 다 해드린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하는 걸로 할게요. 곽지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두 마치고요.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있는 날입니다. 미세 좌절의 시대 장강명 작가와 함께 읽어보시죠. 일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또 내일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